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물가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물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가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식용유 그리고 돼지고기에만 적용됐던 0% 할당 관세를 소고기와 닭고기 또 분유, 대파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효과일 것 같습니다. 성 교수님 어떠십니까? 인하 효과 좀 있을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예, 7월 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대두나 해바라기 씨유에 대해서 5% 정도의 관세를 없앴고요. 네.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관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7월 8일에는 쇠고기, 닭고기, 분유, 대파를 포함한 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앤다고 했고 예. 7월 중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7월 5일에 그 수입 쇠고기 관세를 없애겠다는 발표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갑자기 다시 7월 8일에 이렇게 바뀐 걸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CPI 6월 CPI가 이제 6% 정도 나왔다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10일에 발표된 생활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7.4% 상승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입 쇠고기가 27.2%, 돼지고기가 18.6%, 그리고 닭고기가 20.1% 상승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국제 사료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물가를 그 관세를 조정하는 것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그 효과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과연 물가 상승 그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시장 구조가 과연 경쟁적인지 독과점적인지를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상품의 특성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수입 소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비슷한 품목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좀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쇠고기 같으면 이게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냉장의 형태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산 쇠고기와 이제 수입 쇠고기가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국내 쇠고기 가격을 인하시킨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 같으면은 85% 정도가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고 또 대부분 들어오는 물량들이 냉동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아, 냉동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산 쇠고기랑은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경쟁을 하지 그렇겠네요.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돼지고기 관세 인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고 쇠고기 가격 관세 인하 효과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봤을 때 돼지고기가 조금 더 서민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없나요? 더 서민에 가까운 음식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미 많은 서민들은 그 무관세로 들어오는 냉동 돼지고기를 네네.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라마틱한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성 교수님 의견처럼 드라마틱하게 그 체감하는 효과를 소비자들께서 느끼시기는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제기했던 이슈인데요. 이번에 다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먼저 할당 관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할당 관세란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줘가지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름 경제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정책을 쓴 건데요. 네.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일정량에 대해서 관세를 0으로 낮춰주게 되면 네.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입품의 국내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감소할 거다. 그래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경제학적 원리에 기반한 정책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관세를 0으로 매기는 정책이 장기간 지속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이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관세를 도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순간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를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한시적으로 이 관세가 낮춰져서 가격이 바겐세일된 시점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사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있는 이때 거군요. 사야 되겠다. 이래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럼 물가를 자극하나요? 그렇죠. 물가가 오히려 그 특정 품목의 가격이 공급 증가에 의해서 떨어지기보다는 공급 증가보다 소비가 더 크게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가격 그대로 동결될 수도 네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이러한 것은 돼지고기, 식용유 등 할당 관세 0%를 적용한 기존의 품목들, 3월 달부터 적용한 품목들의 가격 인하 효과도 이미 미미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금 관세 0% 적용으로 감소되는 세수가 약 3,300억 원이라고 지금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경제의 돈이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이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이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좀 또 엇박자가 엇박자죠. 나는. 다시 한번 반감시키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거랑 지금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왜 할인 쿠폰이 그렇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것도 건가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인 쿠폰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것도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다. 그래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긴축적 통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사실 것이라고 정부의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할인 쿠폰, 그러니까 가격 부담을 좀 떨어뜨려 주겠다. 그래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정부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애시당초 이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소비자분들의 불만이나 지금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일어나는 걸 어느 정도 막기 잠재우기 위한 그런 그 정책, 정부가 뭔가를 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부와 뭔가 한국은행의 인센티브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인 쿠폰을 쓰면은 수요가 늘어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할인 쿠폰이라는 걸 주게 되면 일종의 백화점에서도 지금 모든 그 경제 소비자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라는 것은 소비자분들도 앞으로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할인 쿠폰을 주시니까 이거는 뭔가 바겐 세일 같구나 이래가지고 이거 있을 때 앞으로 물가 더 오르기 전에 당장 뭐 사과 하나 살 거를 갖다가 할인 쿠폰 이용해서 뭐 10개를 더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 500억 원을 이용해서 할인 쿠폰을 주니까 또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잡자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허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관세 인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서는 그 관세 인하하는 품목들이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현재 관세율들을 봤을 때 이 지금 관세 할당 제도를 한다고 한들 사실 그것이 CPI 전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이 작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관세를 라는 것이 사실은 부가가치세랑 조금 달라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지막 순간에 매기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경을 넘을 때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도 아까 성환경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중간 과정을 거치게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관세 효과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세는 낮춰놨는데 거치면서 그냥 다 상쇄되는. 그게 아까 이제 석병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관세 효과가 생각보다 적었던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할인 쿠폰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저희 자료 화면에도 나갔지만 어쨌든 할인 쿠폰은 석병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메커니즘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그 한도가 1인당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수요를 늘린다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겠다라는 정책 일환으로 보시면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할인 쿠폰이나 관세 품목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수요의 소비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가 얼마나 심하게 바뀌느냐. 근데 대부분 생필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의 수요가 되게 민감한 그 품목들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가격이 고기보다 약간 떨어졌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해야지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내가 너무 사기 힘들었는데 그것이 약간 그런 부담이 경감된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대책이 발표나고 나서 제가 인터넷 댓글을 봤는데 치킨값 떨어지겠냐, 이거 닭고기 좀 싸게 들어온다고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결국 뭐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좀 자조적인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좀 소비자에게 결국 최종적으로 오는 가격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아까 관세와 그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그 시장 구조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네. 얼마나 이 경쟁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느냐, 이 그러니까요. 수입의 물품의 시장이나 아니면 농산물 시장에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할인 쿠폰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제 모순적인 행동을 했죠. 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행동을 했던 이유를 제가 이제 정부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네네. 그러면은 500억 원이니까 사실 엄청난 이제 그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정부 입장. 그리고 이게 수입 관세가 철폐된 것이 주로 농수산물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농수산 축 농축수산물. 그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최근에 할당 관세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농민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예. 뭐 농축수산물을 이제 생산해내시는 분들이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뭐 보상 차원에서 네네.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그게요. 저 할인 쿠폰이. 할인 쿠폰이. 그리고 이게 농수축산물은 이제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스토리지의 내구 연한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장할 오랫동안 수 보장을 있는.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런 그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짧을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정책을 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정책을 하는 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타겟팅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냥 특정 품목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런 네. 정책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8천억 원의 민생 대책, 물가 대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에 재정 지원 들어가는 게 4,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한 60% 정도의 금액이 취약계층에 쓰였다라는 것 자체는 좀 반가운 일인데 예. 실제로는 효과가 좀 없을 거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취약계층에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네네.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소비의 선택을 굉장히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인데 네. 당장은 뭐 에너지 바우처도 필요하고 뭐 식품을 사는 쿠폰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당장 집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현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집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분 입장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나 다른 네네. 바우처들이 오면 그것으로서 소비를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지만은 가장 그 취약계층이 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쿠폰보다는 현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금 살포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를 지난번 2020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네. 주거나 아니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이 되었던 기본소득 형태로 주면은 말씀하셨던 그런 물가 견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정말 실제 소득을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해서.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정부 뭐 지자체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택적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떠세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은 늘 지원을 할 때 최우선 고려 사항이긴 한데 효과가 있어야지 정말 필요한 정책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 성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동의하세요? 생각인데요. 예, 지금 총 8천억 원의 지원 금액 중에서 뭐 한 67%에 가까운 금액인데, 네네. 저도 보면 이 8천억 원의 지원 금액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지원책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취약계층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더 늘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보편적인 지원책 중에서 특히 유류세 같은 거는 더 줄여서 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거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다음에 현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재정 지출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8천억에서 더 늘리는 거는 어렵고요. 네네. 8천억 내에서 이제 보편적인 지원은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 선택과 이렇게. 집중을 확실하게 그렇죠. 해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말고 현재 지원 대상에서도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쪽으로 집중해줘야 되는 게 마이크로하게 낫다. 집중해라. 뭐 차상위 계층까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더 집중해서 더 좀 효과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9만 5천 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바우처 아이템별로 소액을 막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진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효용 증가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뭐 짜장면 2개를 사 먹고 싶은데 정부에서 라면 1개랑 짬뽕 하나를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정해줘서 쿠폰을 주는 꼴이거든요. 안 쓰게 되네요. 네, 이쪽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이런 식으로 바우처로 쪼개서 금액을 할당해서 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낫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번에 또 지원 방식 중에서 특히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대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 저신용 근로자, 그다음에 장기 직업 훈련 중인 실업자에게 그 대출 저리의 그 대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이런 대출 지원 정책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정책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가계부채 뭐 이런 거 대출을 갖다가 상환을 하라. 네네.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서 상환을 하라는 취지에서 올리는 건데 이런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분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허 교수님은 이 두 분의 현금도 차라리 주는 게 낫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얘기 해주셨거든요. 두 분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네. 많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약간 짚어야 할 포인트만 네. 얘기하는 것도 계속 짚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저희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그렇죠. 전체 그리고 예산이. 가장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 했던 추경이 62조입니다. 뭐 지방 교부 이전 네, 교부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해서. 사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취약계층 지원에 들어가는 한 5천억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중에 1%도 사실 안 되는 그러네요. 금액입니다.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이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니, 너무 오히려 작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고요. 제가 또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아까 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이시죠. 경제 주체들의 효용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네. 태풍이 한번 치면 어느 집이 어느 정도 침수가 돼서 가재도구에 얼마만큼의 기능을 못해서 얼마만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정말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점은 누구를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렇죠. 정말 이건 알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득을 베이스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은 네. 조금 더 그 경제 주체들의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 많은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맞춤형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특히 현금 지원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애를 썼던 게 유류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었어. 기름값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류세를 최대한 할인을 추가 인하를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기름값을 낮추려고 했는데 9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9주 만에. 좀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이게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가적인 유류세 더 할당 이게 인하폭을 키우는 방안 이런 것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내리기는 57원 정도 내렸는데 네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것은 39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 내려갔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뭐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제 아마 중간고사 칠 때쯤 배우는 우리가 그 조세의 귀착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네. 세금이 부과되거나 없어지거나 했을 때 효과는 소비자한테 그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57원 낮췄다고 57원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예, 그러지는 않을 네. 것입니다. 39원 정도 떨어진 것은 아마 시장
시장 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될 것이냐 보게 되면은 네. 뭐 기본적인 입장에선 세금이란 것이 없어지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경제 주체별로는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렇겠죠. 소비자는 이득이 되고 생산자도 나쁘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아마 한 5조 정도의 세수가. 세수 감소를 지금 각오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 이걸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낮추자는 게 어쨌든 비상시니까 좀 낮추자는 거지 계속 가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부가 좀 세수 감소를 감당을 하더라도 나머지 경제 주체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거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뭐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효과가 역시 있을지는 좀 의문이 다른 말씀이시군요.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세 인하는 득은 거의 없고 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제 유가 상승 현상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격이 인상돼서 수요가 감소해야만 결국 다시 가격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부족한 유류의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기 없죠. 때문에 네. 결국 가격이 인상해서 수요가 줄어들어야만 다시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류세를 정부가 인하를 해서 가격을 한시적으로 붙잡아 놓는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라는 것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한시적으로 싸졌을 때 바겐세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뭔가 유류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뭐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될 거를 갖다가 더 길게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유류의 소비가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해서 유류세를 인하로 가격 감소보다 유류 소비가 더 크게 증가를 하면 이 유가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고 국내 가격을 유가가 자극할 수 있다는 더 거죠.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뭐 추정치가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올해에만 약 8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감소한다. 소리도 네.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국내의 유동성이 더 풀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건 역시 또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조세 귀착에 대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서.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세 귀착이 어떻게 되냐. 조세를 감면해 줬을 때 생산자가 더 혜택을 보느냐, 소비자가 더 혜택을 보느냐는 그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더 가격에 탄력적이냐, 수요가 더 가격에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현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가격이 변해도 공급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외부에서 원유가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애시당초. 네. 그런 경우에는 유류세 감면의 효과는 대부분 혜택은 생산자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소비자한테는 많이 오지 않는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면요, 소비자가 보게 되는 가격은 세금이 없어진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옛날에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가 유류를 구매했는데요, 네네. 세금이 사라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돼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요.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세금을 제한 가격이 생산자가 보는 가격이었는데요. 이제는 세금이 없어졌으니까 가격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럼 생산을 늘리고 싶지만 생산은 조금밖에 못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도 싼 값에 많이 구매를 해야지만 세금 인하의 혜택을 소비자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을 조금밖에 못 늘리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세금 인하의 혜택은 생산자가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측면은 네. 유류세 인하는 역진적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이. 그렇죠. 유류세 자체가 역진세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유류세는 보면 이제 관세는 이제 3% 네. 이렇게 부과가 되지만
대부분의 유류세 항목은 리터당 부과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가용을 많이 오랜 거리를 차를 운전해가지고 몰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유류세가 인하가 됐다고 해서 뭐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이 할인되는 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아닌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네.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역전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계형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기사분들, 네네. 경유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뭐 분들. 택시 운전기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정부 대책은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좀 들려지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부가 참 회심의 카드로 30%를 37%까지 높여가면서 썼던 카드인데 지금 굉장히 또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허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조금 더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예. 어쨌든 간에 시그널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옷을 사러 갈 때는 보통 뭐 분기에 한 번씩 옷을 사러 가거나 그럼 옷 가격이 오른다거나 하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필품이나 그 유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자주 빈도가 높죠. 자주 접하게 네. 되는 가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가지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요.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변하더라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느 가격이 변하는 걸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생필품이나 유류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는 것들의 효과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주 접하는 아이템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실제로 유류세 같은 경우는 뭐 CPI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간 낮추는 효과 같은 것은 있다고 보통 연구 결과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결국은 어떤 이런 시그널링 이펙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좀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 모든 대책들은 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앞으로도 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대책으로 꼽히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조만간 열리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미국 FOMC 연준 회의보다 먼저 열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뭐 빅스텝을 가니 베이비 스텝을 가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연준의 결정을 좀 전망을 하고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당연히 금리를 인상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물가와 고용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네네. 물가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또 고용은 최근 나온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롱하다. 이제 네. 미국 경제는 스트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각은 좀 금리를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이요. 연준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 연준이 저번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포인트를 한번 인상을 해서 뭐 굉장히 좀 놀랐죠. 한 8년 만이었나요? 그때 높아지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 지난번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직전에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으로 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망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CPI가 8.6%라고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좀 화들짝 놀라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간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아마 예상으로 나오기는 9%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일 정도에 연준 결정 전에 CPI가 나오죠. 나오죠. 예. 네. 그래서 9% 정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상수로 보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9%가 나온다면 물가를 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물가를 못 잡았던 얘기고 그리고 고용은 지금 뭐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한번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죠. 그럼 비농업 일자리가 좀 잘 나왔어요. 기대치보다는 좀 예. 상회한 상황에서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경제 스트롱하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이거를 방증해주는 자료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 자료를 꼭 그걸 방증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이 네.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물가가 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을 때인데 네. 고용이 빨리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파월 의장 얘기는 고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뭐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고용이 빨리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미국 정부 내에서 이렇게 실업 급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었죠. 많이 줬었기 코로나 때. 때문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 급여를 괜찮아질- 받으니까. 받으니까 고용 시장으로 빨리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코로나로 나갔던 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물가는 빠르게 오르니까 고용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이 안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뭐 여전히 이거를 금리 인상을 버틸 정도가 충분히 되지만은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뭐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 교수님 어떠세요?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연준이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75bp. 예.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6월 FOMC 의사록에 보면 연준에서 일단은 경제 성장 둔화를 감소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타겟이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연준의 정책 목표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스테이블 프라이스, 그걸 네.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레이트 안정이라고. 2%, 네. 물가 안정. 그래서 물가 상승률 2%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최대 고용 고용, 안정으로 완전 고용. 보고 네. 있는데요. 고용 안정은 현재 보시면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시면 이제 6월에 실업률이 3.6%였습니다. 근데 6월에 실업률 3.6%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표인데요. 네.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에 실업률 3.5%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이 3.5%가 50년 만에 미국 실업률 최저치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도 최저치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듀얼 맨데이트 중에 하나인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는 사실상 이미 뭐 충족을 했다고 보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타겟인 2%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이제 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CPI 발표가 관건인데요. 그렇겠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요번에 전년 동월 대비 약 8.8% 더 상승한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제가 지난 출연 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근원 CPI, 그렇죠. 식료품 변동성 가격이랑 뺀 뭐 에너지 것들. 가격 변동성 있는 네. 걸 뺀 거. 근원 CPI는 그래도 그나마 전월 6% 상승보다는 낮아진 5.7%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물가 상승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는 약간 희망적이라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전히 고용 안정은 달성된 거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로 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 고용 지표는 일부 호재인 것도 보이지만 반면 또 불안한 지표도 일부 관측이 되거든요. 네. 한 예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게 지금 최근에 보면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았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좀 불안정한 불안한, 네. 지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페드 애틀란타의 GDP 나우라는 예측 모델에 따르면 네. 이제 2분기 GDP 상승률이 성장률을, 뭐 네. 지금 마이너스 1.2% 전분기 대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네. 이제 NBER에 따르면 분기 GDP 상승률이 연속으로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침체. 봤을 네. 때는 경기 침체다라는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이 지금은 이 혼재돼 있잖아요. 네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후행 지표다 보니까 네네. 좀 지나면 나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경기가 침체할 요인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준의 의지는 아직 이제 확고하다. 경기 침체를 물가를 감소해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사실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히 더 높아진 상황인데 제가 좀 봤던 거는 그 소위 울트라 스텝으로 불리는 1%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어느 정도를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도 자이언트 스텝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뭐 먼저 그거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뭐 이렇게 경제학적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 미국은 어떤 그 특정한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모임을 부를 때 팀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 중에 optimistic, pessimistic. 그래서 네. 낙관적이고 비관적이다라는 말을 써서 요즘은 팀 optimistic이랑 팀 pessimistic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패시미스틱은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를 향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전 재무장관도 하고 하버드 총장을 하셨던 레리 서머스 같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팀 패시미스틱이시고요. 좀 나쁘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팀 옵티미스틱이 어디에 주로 모여 있냐면 페드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페드에서 실제적으로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팀 옵티미스틱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연착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 금리를 크게 올릴 수도 있다. 예,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울트라 스텝까지는 아닐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 예. 언제나 시장을 서프라이즈하는, 시장을 놀래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의 베팅은 거의 울트라 스텝은 자이언트 아니고 스텝이기 자이언트 때문에. 스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보는데 거기서 만약에 울트라 스텝을 꺼냈을 때 오는 충격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안 좋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더 안 좋게 보는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페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또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울트라 스텝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나요? 예,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에 비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미국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 이제 6월 그 CPI가 발표됐을 때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로 나왔던 많은 반응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1.0%까지 가버리면은 확실히 가겠다, 확실히 경기 침체로 가겠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은 많이 주저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연준은 어쨌든 CPI를 보고 가요. 보고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연준의 결정도 못 보고 그다음에 CPI도 못 보고 생산자 물가도 못 보고 다 모든 지표를 못 보고 지난 과거의 지표를 보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은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한은은 이번에는 지금 빅스텝 을 7월에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세요? 그다음에 8월, 10월, 11월에는 이제 0.25% 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연말에 약 기준금리가 3%로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2% 후반대에서 그치거나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있으니까요. 예,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한국은행은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민간 금융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을 기반으로 제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은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2.25%에서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이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지면 뭐냐면 재화 시장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가가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표가 연말의 기준금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보다 최소한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 수준이 2.25에서 2.5니까 최소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말에 2% 후반대까지는 가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러면 3%가 될지 2% 후반대가 될지는 네.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또 환율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겠죠. 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로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지금 많은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9월에는 빅 스텝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에 빅 스텝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벌써 3%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11월, 지금 12월은 1.75니까. 11월, 12월은 미국에서 보기에는 FOMC에서 보기에는 물가 이제 상승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니까 만약에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9월에 빅스텝까지 하게 되면 기준금리 상단이 3%니까 그렇네요. 이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보기에는 연말에 기준금리 3%까지 간다고 가야 봐야 된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정도 있습니다. 예. 추측을 하시는 건데 예. 허 교수님은 어떠세요? 3%도 가능한
지금 상황인가요, 우리가? 네네네. 저는 석병 교수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이번에 저희 금통위에서는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은행 총재님이 키가 크시지 않습니까? 아, 크죠. 예, 보폭이 크십니다. 네. 목폭이 그래서 크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큰 거로 갈 거다. 하기도 하고요. 하고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최근에 조금 눈여겨서 보는 것들이 시장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금리 예측 같은 것들을 보면 최근에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3%갈 거라고 네. 저는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근 이번 주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2.75가 상단일 거다라는 올 말 기준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다수 베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에요. 네. 그게 그럼 변화가 어디서 생겼을까 보면 사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미국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될 올릴 겁니다. 수 없는 상황이 네네네. 되겠죠. 그래서 사실 물가만 피크를 잡아놓고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단 금리가 좀 역전되는 현상도 네네. 보이고 있고요. 하는 경기 침체 것 우려들이 같습니다. 있어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사실 시간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현재로서는 3%지만 3%.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미국발 악재들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2.75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0.5% 아주 저금리였다가 지금 많이 3%가 된다면 굉장히 높아지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침체 가능성도 좀 우려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뭐 경기 침체는 좀 없을 거다. 그런 식의 걱정은 좀 덜어도 된다라는 식의 좀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거는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 저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자로서 희망사항이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당국자가 뭐 이렇게 불안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에서 보면은 뭐 금리를 그 정도 올렸을 때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뭐 피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과도한 경기 침체로 가진 네네. 않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현재 상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 통화 수업을 빨리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함으로써 수입 물가를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켜서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경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한 가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네.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화 네. 수합을 하게 되면 최소한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에서의 걱정은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통해서 금리 역전의 통화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네. 환율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수입 물가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지만은 한 가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저는 이제 통화 수합을 하는 건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건데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고 싶다 할 수 없으니. 이게 또 상설 통화 수합을 해주는 나라는 5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 말까지 하다가 이제 그게 종료된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정부가 필요는 가진 하다라는 모든 말씀이시죠. 노력을 거기에서 기울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상황 심상치 않죠. 저희 계속 또 체크를 해가면서 금리 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한경 교수, 석병훈 교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